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최근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난 3월 20일 그리고 3월 21일, 22일까지 삼성전자의 주가가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죠. 아마 주주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날은 엔비디아의 GTC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GTC 일정이 3월 18일부터 21일까지의 일정이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나오는 워딩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AI 업계 그리고 반도체 업계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젠슨 황의 입이 열립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메모리 생산국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엄청난 성장 사이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젠슨 황이 GTC 간담회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가 좀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젠슨 황은 이날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을 좀 많이 했어요. 그중 중요한 것은 현재 삼성의 HBM은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검증 중이라고 했어요. 반면 삼성전자는 AMD의 콜을 통과해서 HBM3 물량을 공급하기 시작을 했죠. 젠슨 황은 GTC 간담회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HBM은 현재 탑재되고 있지 않다. 여기 정확하게 말했어요. 아직 검증 단계이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에서 H백의 리드타임이 줄어든 것은 삼성 HBM이 엔비디아에 공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루머를 계속해서 양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터무니없는 낭설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만 앞서 인용해 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 합격하고 나면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최정점에서 경쟁을 벌이면서 엄청난 성장 사이클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젠슨 황의 말 중에서 그 큰 줄기에서의 워딩은 별반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죠. 야, 삼성전자가 이제 퀄 테스트 중인데 이것만 통과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HBM3, 3E의 경쟁 구도가 서막이 열리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된 결과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젠슨 황이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워딩을 내놓기 직전에 투자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한 사진이 공개가 되었죠. 바로 이겁니다. 젠슨 황이 승인했다 라고 하는 이 친필 사인을 삼성의 HBM3E 전시품에 남긴 것이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든지 그런 사진이 아니었어요. 그냥 전시품에다 남긴 겁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 사진들을 대서특필하면서 드디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콜을 통과했다 라는 식의 자극적인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직후에 열린 간담회에서 찬물을 확 끼얹은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오피셜은 삼성전자 HBM은 아직 엔비디아에 탑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것은 저렇게 젠슨 황의 사인이 웹상에서 빠르게 퍼지기 시작하고 젠슨 황이 실제로 간담회 자리에서 삼성전자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으로 이야기하자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5% 이상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삼성전자가 HBM3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서 번번이 낙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드디어 삼성전자의 엔비디아가 묻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 기대감에 이제 주가는 오랜만에 활짝 웃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주가의 이동과는 별개로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이게 기뻐할 일이냐는 것입니다.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회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도 되는 사이즈의 국가에서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가 미국 반도체 기업 CEO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5%를 요동을 쳐버려요. 이것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계에서 얼마나 위상이 떨어져 버렸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좋아해야 될 일이 아니라 통탄해야 될 일이죠. 얼마나 영향력이 약해졌으면 외국 반도체 기업 CEO 말 한마디에 급등락을 반복하는 코미디가 벌어지느냐 이겁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야, 엔비디아 GPU 성능 좋아요 뭐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날 엔비디아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단 0.01%라도 오를까요? 야, 이게 왜 웃을 일이 아닌지 체감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반도체 업계에서 삼성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한번 의문을 가져볼 법한 일이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진짜 반도체 업계에서 손꼽히는 큰 손 중에 하나예요. 물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충분한 저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임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례로 인텔 정도를 제외하면 한 회사 내에서 설계, 생산, 위탁,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되겠죠. 그리고 패키징, 검사 등을 한 회사에서 한 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은 삼성이 유일하게 갖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물론 인텔이 있죠. 인텔 제외하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반도체 기업의 팔방미인이라고 불리는 이 삼성전자가 왜 도대체 엔비디아처럼 될 수가 없는 걸까요? 자,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는 주총장에서 깜짝 놀랄 발표를 하나 합니다. 바로 마하 원칩의 개발에 대한 것이었어요. 자, 이 마하 원칩의 주요 특징은 무엇입니까? HBM 등 전력 소모가 많은 차세대 메모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범용 메모리 반도체만으로도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서버용 GPU 가속기인 H100, B100 등의 엔비디아 제품에 필적할 만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발표한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워딩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존 레거시 메모리 기반의 가속기라는 점에서 신뢰성과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무엇보다 단가의 획기적인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 그 첫 번째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가 아니라 기존의 DDR 메모리를 사용하거든요. 이를 통해서 고성능 컴퓨팅 칩에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던 전력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 두 번째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이 칩을 토대로 해서 엔비디아와 본격적인 경쟁 구도로 들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약점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격 그리고 전성비라고 하는 마케팅 포인트를 정확하게 내세웠거든요. 다분히 엔비디아를 겨냥했다라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는 부인을 하겠지만 말입니다. 자, 그리고 게다가 2025년에 양산 예정인 이 칩에는 든든한 우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네이버예요. 네이버는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통해서 약 1조 원가량의 마하 원칩의 물량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네이버라고 하는 대형 클라우드 회사를 고객으로 이미 가지고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확정된 물량이 있다는 거죠. 개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양산해서 공급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획기적으로 가격과 전성비를 낮춘 마하 원칩이 출시가 되게 되면 이걸로 엔비디아의 강력한 아성을 무너뜨리거나 흔들 수 있을까요? 혹은 삼성이 이 마하 원칩을 바탕으로 해서 엔비디아처럼 AI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 뭔가 방구 좀 끼는 그런 사업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현재 서버용 AI 가속기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현재 서버용 AI 가속기 시장은 엔비디아, AMD, 인텔의 한파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텔은 뭐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속기 시장에서 미미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미미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업계 2위인 AMD도 그리 다르지가 않죠. 뭐 끽해봐야 뭐 4.2% 정도이니 말입니다. 반면 엔비디아는요, 2024년에는 AMD가 MI300을 내세워서 점유율을 상당 부분 빼앗아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점유율이 94%에 이릅니다. 압도적인 일이에요. AI 가속기 분야에서는 엔비디아를 따라올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NPU 기반으로 돌아가는 엔비디아의 아성을 흔들기 위해서 빅테크들이 호기롭게 꺼내들은 칩들이 있죠. 구글의 TPU, 그리고 아마존의 그래비톤, MS도 자체 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는 양산까지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점유율의 집계상에도 잡히지 않는 소수점 지분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AI 가속기는 완벽한 엔비디아의 독점 체계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런 엔비디아가 이번 GTC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합니다. 바로 NIM을 발표한 것인데요. 구형 GPU라고 할지라도 엔비디아의 GPU로 구동되는 AI 데이터 센터가 있다면 그 어느 회사의 것이든 상관이 없이 현재 발전 중인 LLM 모델, 뭐가 있죠? 챗GPT가 가장 대표적일 거고요. 구글의 제미나이, 그리고 메타의 라마 등이 있겠죠. 그 외에도 수많은 LLM 모델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회사라고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을 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했다면 그 GPU가 구형이든 신형이든 상관없이 엔비디아 생태계 내에서 모든 LLM을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것이 바로 NIM이다 라고 발표를 했던 것이죠. 이로써 많은 유튜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더 이상 하드웨어 기업이 아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말은 쿠다가 판세를 장악한 때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던 이야기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과는 좀 다른 시각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 쿠다의 생태계 안에서 지배적인 입지를 공고하게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공헌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엔비디아가 이 NIM을 발표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하드웨어의 장악력에서 찾고 싶어요. 94라는 수치가 이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장악을 했는 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이연을 꾀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도적인 하드웨어 장악력으로부터 나오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의 성공적인 전환은 이건 플랫폼 기업들의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사실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양분화되어 있잖아요. iOS랑 안드로이드로 플랫폼이 양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분화가 된 배경 가운데에는 아이폰의 흥행, 그리고 그에 대항하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공세, 이 구도 안에서 애플과 구글이라고 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그 내연을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하드웨어의 장악력이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 엔비디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94라고 하는 숫자,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삼성으로 돌아와 보죠. 삼성이 과연 하드웨어를 장악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반도체 영역에서 생각을 해보죠. 엑시노스가 AP계를 점령을 했습니까? 안 했죠. 심지어는 주력이라고 말하는 D램과 낸드를 한번 살펴보시죠. D램 점유율은 이번에 45% 찍었죠. 그리고 낸드 점유율도 30%대 중후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D램 생태계, 낸드 생태계를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말할 수 있는 숫자입니까? 한마디로 주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메모리 분야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게다가 삼성의 주력은 메모리죠. HBM에서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이 레거시 메모리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프로세서에 종속돼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한 반도체예요. 즉 D램 하나만 가지고는 무엇인가를 만들지 못한다고요. D램이라고 하는 반도체가 무엇인가를 독자적으로 창출해낸다기보다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에 특화되어 있는, 쉬운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반도체계의 주변 기기에 가까운 반도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중심이 될 수 없는 메모리 반도체가 강점인 삼성은 뭔가 주도적으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게다가 그 시장에서조차 압도적이지 않다는 맹점도 존재해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D램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이야기가 좀 더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시장을 장악하는 데에 성공을 했으니 이를 토대로 해서 이제는 플랫폼 기업으로 이연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랑, 삼성전자가 자, 우리는 정말 범용 메모리로도 현재의 AI 가속기에 필적할 만한 성능을 보장하는 새로운 AI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시장의 흐름을 바꿔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랑, 어떤 워딩이 더 파급력이 강할까요? 뭐 말해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체적인 추론 연산이 가능한 AI 가속기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의 워딩이 훨씬 더 강한 파급력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NIM은 지금 당장이라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미 깔려있는 인프라가 엔비디아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서비스 출시하고 시작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반면 삼성의 마하 원칩은요, 칩을 개발해서 2025년도에 양산할게요. 주요 고객은 네이버예요. 딱 여기까지만 나온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상황이 매우 좋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게다가 이번 마하 원칩의 발표 시기가 매우 좋지 않다라는 맹점도 있어요. 삼성이 가속기 분야에 뛰어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엔비디아와의 하청과 고객사 관계를 끝내고 경쟁 관계로 돌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가격과 전성비를 앞세워서 말이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과연 고울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나오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이 어떤 시기죠? 삼성이 엔비디아의 GDDR7을 납품을 한 해 만에 하는 시기입니다. HBM3E를 납품 한 해 만에 이걸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린 이제 엔비디아랑 경쟁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랑 마찬가지란 겁니다. 아무리 경영진이 주총에서 핀치에 몰렸다고는 하지만 너무 섣부르게 질러버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진하게 남아요. 어쨌든 오늘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자면, 엔비디아, NIM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장악해버린 하드웨어 인프라가 매우 공고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그들이 주도적으로 장악한 하드웨어 생태계가 없어요. 그러니 메모리 사상 최대 점유율을 달성하고 매출을 흑자로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고 뉴스를 아무리 뿌려도 삼성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겠죠. 게다가 주력 사업 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프로세서 중심이 아니라는 점 또한 약점입니다. 지원 반도체에 속하는 D램과 낸드가 주력인 삼성전자는 독자적으로 무엇인가를 플랫폼화하기에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즉, 있는 기술을 가지고 계속 기술 개발을 통해서 고도화시켜 나갈 수는 있지만 전혀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내는 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이 엔비디아가 될 수 없는 이유예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삼성이 엔비디아가 돼야 될까요? 과연 삼성이 TSMC를 뛰어넘어야 할까요? 이런 순위 프레임에 더 이상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이 반도체 씬이라고 하는 이 사업 영역이 1위가 아니면은 그 후순위들은 도태되어 버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삼성전자가 길을 쓰고 1등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올라선다면 거기에서의 입지는 정말로 확고하게 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제까지 강점을 드러냈던 메모리 분야에서 탑을 찍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회사들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투자를 좀 줄일게요 할 때 과감하게 투자를 질러버렸기 때문에 경쟁자들을 밟고 일어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파운드리 해야죠, 패키징 해야죠, 메모리 해야죠, 그리고 설계도 해야죠. 너무 중구난방 이렇게 벌려놓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원이 다 배분돼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역량조차 시원치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이 지금 추구해야 될 바는 무엇입니까? 무리하게 가속기 분야에 뛰어들기보다는 지금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여기에 집중을 해서 강력하게 이 두 사업을 일으켜 세울 국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굳이 TSMC가 될 필요도 없고요. 굳이 엔비디아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에서 성과를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이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삼성이 엔비디아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나름의 분석을 내려보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